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과 가족 등 100명이 넘는 사람이 식중독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은 식중독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보존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엉뚱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운전자들을 놀리겠다며 스쿨존에서 일부러 자동차를 뒤쫓아가는 일까지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층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대전에서는 이미 중환자용 병상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수도권도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 성착취물 단순 재유포자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의 무관용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아나운서 이지원입니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입는 것, 먹을 것, 사는 곳에 대한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한 피해는 우리의 건강에도 즉시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중요한데요. 그런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식중독에 걸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심한 경우는 심장 투석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인 만큼 더욱 철저히 관리하는 게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책 또한 세워야겠습니다. 식중독에 걸린 아이들이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라며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한 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환자가 급격히 늘어 100명이 넘는 사람이 집단으로 식중독을 앓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장출혈성 대장균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는 원장을 포함해 58명이고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균 증상을 보인 관련자들은 모두 114명입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인 이른바 햄버거병 의심 원생도 1명이 늘어 6월 29일 기준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감염 경로를 밝히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아 5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된 상황. 또한 안산시는 보존식을 배식 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조리사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유치원은 6월 12일 첫 식중독 증상 어린이가 발생한 이후 월요일인 15일 많은 원생이 등원하지 않았다면 이유를 조사하고 상황을 파악한 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속히 시 보건당국에 신고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이 유치원은 6월 16일 오후가 돼서야 시에 신고했다며 지연 신고 의혹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의 환자 중 일부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일명 햄버거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이 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름이 붙은 건데요. 용혈성 요독 증후군, 어떤 병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일종입니다. 전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환자의 2에서 7%가 이 병에 걸리는데 출혈을 동반한 설사가 주요 증상입니다.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아지는 증상을 함께 보이며 심하면 경련이 일거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1982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됐는데 아직도 미국에서는 연간 10,000에서 2만 명 정도가 이 병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인보다는 노약자를 비롯해 발열이나 출혈성 설사가 있는 환자에게 많이 발생하고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다면 발병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입니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크게 망가지거나 합병증에 시달릴 수 있어 위험합니다. 아직 적절한 예방법 및 치료법은 없으며 신장 기능이 손상된 경우 지속적으로 투석과 수혈을 해줘야 합니다. 사망률은 발생 환자의 5에서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햄버거병은 고기를 잘 익히지 않고 먹거나 살균되지 않은 우유 또는 오염된 야채 등을 섭취할 때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입니다.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없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도입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처벌이 과도하다거나 법에 허점이 많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들이 운전자들을 놀리겠다며 스쿨존에서 일부러 자동차를 뒤쫓아가는 일까지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자 어린이 한 명이 기다렸다는 듯 나와 차를 뒤쫓습니다. 천천히 뛰어오던 어린이는 차량 속도가 빨라지자 전력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블랙박스 동영상,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진입하기를 기다리던 어린이가 승용차를 쫓아 달려갑니다. 위험천만한 이 장면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라며 주의가 필요하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상 제보자 역시 요즘 들어 이 골목을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쫓아온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민식이법 처벌이 과도하다는 우려에 이미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지만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전자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사고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지도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6월 29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발병이 공식 보고된 지 단 6개월 만에 코로나19는 최근 100년 이래 최악의 질병으로 평가됩니다. 인류의 생존과 지속적인 번영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퇴치를 위해 코로나19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가 1,000만 명에 이르렀고 사망자 수도 5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에 공식 보고된 지 6개월 만입니다. WHO가 지난 3월 역대 세 번째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병을 선언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전 세계가 비상방역에 나섰지만 다시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창궐한 바이러스는 아시아는 물론 대륙과 대양을 건너 유럽과 북미, 중동으로 확산하더니 최근엔 남미와 서남아시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포함된 남미 지역과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시아의 경우 인구가 밀집해 있는 데다 의료 체계도 열악해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난에 부딪히자 나라마다 초기의 전염병을 막기 위해 취했던 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수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다시 주변으로 번져나가고 있고 전 세계 모범 방역국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감염국인 미국은 누적 감염자 수가 250만 명을 훌쩍 넘은 것은 물론 최근 하루 신규 감염자가 4만 명에 달하는 등 빠른 속도로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층 사이에서 크게 번지고 있어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유럽은 상황이 진정되는 듯하면서 일상생활 복귀를 서두르고 있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본적 예방을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좀처럼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WHO와 각국의 방역 당국은 재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계속해서 강조할 뿐 날로 거세지는 병마와의 전쟁에서 전세를 역전시킬 게임 체인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all countries to double down on the fundamental public health measures that we know work.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코로나19는 20세기 초 발생했던 스페인 독감 이후 100년 이래 최악의 질병으로 자리를 굳혀가며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만 해도 20명대였던 국내 코로나19 중증 위중 환자는 최근 며칠 새 3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와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고령층 확진자가 이어진 탓입니다.
문제는 중환자가 늘면서 이들을 치료할 병상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선 전체 중환자 병상의 10분의 1 수준인 35개만 남아 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발 집단 감염이 확산한 대전은 더 이상 남아있는 중환자 치료 병상이 없는 실정입니다. 일부 이제 대전에 있는 확진자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확진자들 발생을 함에 따라서 인근에 이제 충남에 있는 병원 그리고 충북에 있는 병원으로 그렇게 이제 일부는 이송이 된 것으로. 일반 병상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대전 지역의 감염병 전담병원에 확보된 병상 64개 가운데 비어있는 병상은 단 10개뿐. 최근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일 거란 기대가 나오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지금 정도 수준에서도 병상이 꽉 차는데 더 상황이 나빠졌을 때는 대처하기가 어렵다. 환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결국은 환자의 예후들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얼마나 빨리 많은 병상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상황. 방역당국은 시도 간의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현재 수도권에만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충청권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와 깜깜이 환자 비율 등이 그 기준인데요. 앞으로 더 효율적인 감염자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혼란이 있었던 각종 거리두기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와 깜깜이 환자 비율 등에 따라 나누는 건데 2주간 하루 확진자가 50명 미만일 때는 1단계로 생활 속 방역이 적용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모임과 행사를 할 수 있고 고위험 시설인 경우 전자출입 명부만 작성하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은 2단계, 다수의 집단 감염이 빠르게 퍼지는 대규모 유행은 3단계로 규정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실내에서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이 직접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데 결혼식이나 장례식 개최도 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3단계에서는 10명 이상이 만나는 모든 집합 행사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됩니다. 학교나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물론 의료 체계의 수용 가능성 그리고 원활한 치료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의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전국적으로 일괄 조정하거나 지역별 유행 정도에 따라 적용해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수요 조사 결과 10명 중 4명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단연 초등 돌봄 교실입니다. 교육부는 방과 후 학교와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에 따라 교원단체 반발로 철회했습니다. 정부 입법이 무산되자 온종일 돌봄과 관련한 의원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돌봄 교실의 총괄 책임 부처를 교육부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원단체는 보육의 운영 주체가 학교가 돼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학교와 교원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돌봄은 당초 도입 취지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제도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 돌봄을 맡아온 전담사들은 돌봄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늘어난 돌봄 수요만큼 학교 역할도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의 역할은 이제 정통적인 정규 과정에서 벗어나서 교육복지까지 끌어안아야 되는 이런 인식의 전환으로 벌써 이미 넘어왔는데 학교에 있는 이제 교직원 모두가 이걸 동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지자체와 학교가 협업하는 온종일 돌봄은 범정부 과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내 돌봄 책임 주체를 둘러싼 논쟁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피서지에서는 불법 촬영과의 전쟁이 펼쳐지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하얀 백사장 위로 파도가 부서집니다. 더위를 피해 1년간의 피로를 풀러간 피서지. 긴장이 풀리는 틈을 노린 범죄도 매년 기승을 부립니다. 불법 촬영, 이른바 몰카 범죄가 대표적입니다. 매년 몰카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6월부터 8월까지 휴가철에 전체 몰카 범죄의 30%가량이 집중됐습니다. 수법도 교묘해지고 장비도 작아져 찾기 어렵습니다. 매년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에도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특정 피해자가 나오기 쉬운 몰카 범죄 특성상 한 번이라도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지난해 불법 촬영 피해 경험 사례를 보면 전체의 70%가량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풍경 대신 사람을 향해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향할 경우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의실이나 화장실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사용 전 빨간색 셀로판지를 이용하면 몰카 렌즈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법 촬영이 의심이 간다면 112 전화나 문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문자 신고 때엔 사진 첨부가 가능합니다. 해수욕장처럼 위치를 찾기 어려운 경우 막루나 가로등 번호를 기억하면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불법 촬영물이 이미 유포된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면 범죄 수사는 물론 영상 삭제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경찰은 특수본을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이후에 드러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6월 25일 2020년도 2분기 육아방송 시청자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시청자위원회에는 김은산 위원장을 비롯한 시청자위원회 위원들과 육아방송 조혜진 이사장 및 임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김은산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청자위원들은 육아방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육아방송 임직원은 그것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조혜진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우울한 요즘 방송을 통해 국민들께 위안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그 방안들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에는 시청자위원들이 육아방송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어린이와 가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시청 인상이 깊었으며 관련 프로그램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작해 다른 방송과의 차별성을 강화하라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육아방송 임직원은 이날 시청자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씨 진짜 좋다. 그러게. 이렇게 좋은 날 차 타고 엄마 아빠랑 놀러 갈 때가 제일 좋더라. 차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없네. 이럴 때 너무 막 달리면 안 되는데 차가 조금 빨리 가는 것 같아. 우와, 진짜 엄청 놀랐네. 저희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그거보다도 차가 왜 끼익 하고 서는 거지? 그러게. 차가 썰매처럼 미끄러지는 느낌이었어. 차가 고장이었나? 고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정지거리가 필요해서 그런 거지. 정지거리? 운전하는 사람이 차를 멈추고 싶어서 아무리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밖의 상황을 보고 밟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런데다가 브레이크가 작동하더라도 차가 완전히 멈추려면 또 시간이 또 필요해. 이렇게 운전자가 위험한 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자동차가 완전히 멈추는 거리를 정지거리라고 하지. 우와, 난 지금까지 브레이크를 밟으면 당연히 차가 바로 서는 줄 알았어. 그러게. 그럼 내가 자전거 타다가 바로 못 서고 미끄러져서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정지거리 때문이었을까? 비슷해. 아무리 빨리 차를 세우려고 해도 차는 바로 멈출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둬.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 우리가 빨리 뛰다가 갑자기 멈추기 힘든 것처럼 차도 빨리 달리다가 멈추려면 힘들겠지. 그래서 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정지거리는 더 길어져. 여기에다 비나 눈이 오면 어떻게 될까? 빗길이나 눈길에서는 정지거리가 더 길어져. 특히 빗길에서는 수막 현상이라는 것이 생겨. 수막 현상? 너희들 수상 스키 타는 것 본 적 있지? 사실 우리가 그냥 물에 들어가면 스키 타듯이 물 위를 달릴 수가 없잖아? 그런데 앞에서 빨리 끌어주니까 스키하고 물 사이에 막이 생겨서 미끄러져서 물 위를 달리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차도 비가 올 때는 바퀴랑 바닥 사이에 아주 미끄러운 막이 생겨. 그게 바로 수막 현상이야. 미끄러운 막이 생기면 당연히 정지거리도 길어지겠네. 그럼 비가 올 땐 더 조심해야겠다. 그렇지. 정지거리가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 맞아. 당연히 나를 보면 차가 바로 서주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이렇게 차는 건너는 사람을 봤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설 수가 없으니 차길을 건너는 사람이 차가 지나간 다음에 건너는 게 안전한 거야. 응, 꼭 지킬게. 참, 그리고 너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 혹시 들어본 적 있니? 들어본 적만 있어. 난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럼 사각지대를 왜 알아야 하는지 얘기해 줄게. 차 안에 앉아서 밖을 보면 다 잘 보일 것 같지? 특히 크고 높은 차에서 보면 더 잘 보일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사람이 차 바로 앞에 있거나 옆 창문 바로 옆에 붙어 있을 때, 아니면 뒤에 앉아서 놀고 있는 때에는 운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 몸을 직접 빼서 밖을 보는 경우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바로 사각지대야. 차가 크고 높으면 당연히 우리가 더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각지대가 더 넓어지게 돼서 사람이 더 안 보인다고.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사람도 출발하기 전에 제대로 확인해야 하지만 우리도 큰 트럭이나 고속버스 같은 큰 차 근처에서 놀거나 앉아있지 말아야 해. 우리를 못 보고 그냥 간다고 생각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 차들이 그냥 달리는 게 실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야가 안 좋거나 정지거리, 사각지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차를 조심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왜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알겠어. 꼭 조심할게. 그럼 난 너희의 교통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한 것 같아. 이제부터는 너희가 실천할 일만 남은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지? 호둥아, 어디 가?
나도 같이 가, 같이. 같이 가. 나도. 몸이 왔나? 너도 꿈꿨어? 신기하네. 나 분명히 저기 블랙박스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나도인데. 진짜 신기하다. 그런데 아빠, 더 천천히 달려주시면 안 돼요? 엄마도 사각지대 없는지 잘 봐주시고요. 너도 그런 것도 알아? 그럼. 난 이제 교통안전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어. 궁금한 거 있음 물어봐. 나도 모르는 거 없거든. 아빠, 정지거리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와, 그거 너도 안 해? 우리 둘 다 이제 교통안전 천재인가 봐. 앞서 뉴스를 통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꼭 지켜서 잘 대응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사람들과 멀어지지만 마음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두가 힘든 시기 주변 사람들에게 힘내자는 메시지를 통해 마음만은 따뜻해지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육아포커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